아이가 있는데 초등학생 애가 뭐 어느 날 와서 나 노인과 바다 읽었어. 그래서 내가 네가 노인과 바다를 어떻게 읽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삼성 출판사 그 책으로 네네네. 뭐 이제 조금 읽어주셨나 봐요. 근데 엄마 되게 웃겨. 노인이 맨날 계속 바다에 나가서 계속 물고기를 잡고 또 포기야. 또 뭐 물고기랑 계속 싸우고 며칠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우선 한다는 건 이해했다는 의미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걸 얘기한다는 건 그래도 꽤 흥미가 있었다. 왜냐면 흥미가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아이더라도 안 되면 그래픽 노블을 익히고 초등학교 아이인데 읽기가 잘 됐다 라고 한다면 비룡수 클래식 뭐 이런 것들 읽혀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범주를 정해두지 마시고 아이가 조금 수준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책으로 읽혀도 되고 아이가 고등학생이더라도 생기부 관리 위해서 그러면 학교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키워드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쓸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키워드랑 연결되는 활동만 해야 된다. 아이들이 막 뭐 여기서 저자와의 대화하면 저자와의 대화도 막 쫓아가고 여기서 무슨 과학 캠프 한다면 과학 캠프도 쫓아가고 이러거든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의 진로와 관련되어서 깊이 있게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탐구할 수 있는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다. 나중에 보면 이것저것 한 애들은 생기부에 정말 쓸 공간이 없어서 정말 이거 했음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한테 와서 선택하라고 해요. 어떤 걸 선택할래? 결국에 이렇게 되거든요. 너 이건 빼야 돼. 여기 너무 많아. 왜냐면 제목밖에 넣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제목만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고 이 아이가 이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 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자기 집중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거죠. 여러 개 할 필요가 없다. 자기의 진로나 자기 키워드랑 연결되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만 찾아서 하는 걸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과목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많은 도움을 주시겠죠? 그럼요.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이런 쪽인데 이런 거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거는 어떨까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담임 선생님들 너는 뭐 그쪽인데 뭐 거기 가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학에서 원하는 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하나에 깊이 있게 뭔가를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거지 여기저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활동에 참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에 깊이 있게 하는 건 어떤 주제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활동에 시간과 뭔가 노력을 쏟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기가 정말 중심으로 딱 하고 싶은 그런 활동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처음 고전을 읽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읽기 방법? 고전 읽기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고전이 애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 고전을 뽑으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심리적으로 우선 거리감이 있어요. 그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학부모 강연 가서 제 책에 30권 중에 10권 이상 읽으신 분 있는지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 드시는 분이 없어요. 뭐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안 읽으신 제목은 많이 들어봤다고 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심리적 거리를 좀 좁혀주는 게 그게 가장 큰 방법인 것 같고 그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건 쉽고 재미있는 고전을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거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 고전 읽기 로드맵 이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 뭐 사춘기 남학생이라면 1단계 뭐 호밀바티 파스콘을 읽고 2단계는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3단계는 데미안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로드맵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거든요. 저는 이걸 강연 가서도 부모님들한테도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단계부터 쉬운 책, 그러니까 뭐 고전을 도전하고 싶은 아이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가? 저는 이제 동물농장, 변신 이런 책을 먼저 읽히면서 우선 읽을 수 있구나. 자신감을 우선 줘야 된다. 읽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고전을 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이야. 읽어봐. 읽을까요? 절대 안 읽어. 왜냐면 우선 두께가 두꺼워요.
애들은 그런 두께가 있는 책에 대한 되게 심리적인 그런 부담이 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얇은 책 읽고 싶고.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이 저한테 이제 도서관에 와서 선생님 책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고르고 있으면 얇은 걸로, 뭐 쉬운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얇은 책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고전을 아이들한테 처음에 제시할 때도 얇고 쉬운 책으로.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생들 제가 대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이제 축약본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완역본을 익히셔야 된다. 축약본 다음에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읽기 힘들어하면 그래픽 노블로 진행을 하고 그래픽 노블 다음에는 이제 완역본인데 조금 쉬운 완역본 비룡소나 네버랜드에서 나온 그런 클래식 그 고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혀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게 읽어진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고전을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생 애가 뭐 어느 날 와서 나 노인과 바다 읽었어. 그래서 내가 네가 노인과 바다를 어떻게 읽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삼성 출판사 그 책으로 뭐 이제 조금 읽어주셨나 봐요. 근데 엄마 되게 웃겨. 노인이 맨날 계속 바다에 나가서 계속 물고기를 잡고 또 포기야. 또 뭐 물고기랑 계속 싸우고 며칠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우선 한다는 건 이해했다는 의미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걸 얘기한다는 건 그래도 꽤 흥미가 있었다. 왜냐면 흥미가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아이더라도 안 되면 그래픽 노블을 익히고 초등학교 아이인데 읽기가 잘 됐다라고 한다면 비룡소 클래식 뭐 이런 것들 읽혀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범주를 정해두지 마시고 아이가 조금 수준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책으로 읽혀도 되고 아이가 고등학생이더라도 좀 안 된다 싶으면 좀 흥미를 주기 위해서 그래픽 노블을 주던가 문학동네에서 그 일러스트로 고전 읽기하는 책들이 몇 권 나와요. 변신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파우스트가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책들로 먼저 일러스트로 먼저 읽고 저희 학교에서 변신을 제가 그 일러스트를 읽혔더니 애들이 엄청 잘 읽었어요. 고등학교 애들이지만 책을 못 읽는 애들을 데리고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방학 때. 그 변신 책을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잘 읽고 활동을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책을 우선 읽히고 그리고 나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독서 토론을 하는데 독서 토론할 때 왠지 막 선생님들이 똑같아. 애들하고 다 똑같아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읽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읽고 싶다.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안 된다. 토론이 안 된다. 그랬더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샀어요. 네. 제가 발제를 하면서 에이씨,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날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모임하는 날 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어른들도 똑같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너무 그냥 어려운 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저 1시간 동안 토론하는데 그 모임을 하는데 집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책에서 느낀 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말을 많이 한다. 그럼 얘는 이제 많이 느낀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가 계속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건 애가 체화해서 얘기하는 거. 자기가 다 받아들이고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사고가 정리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을 잘 조절을 해서 아이가 좀 어렵다. 쉬운 책으로 권해주시고 이러는 단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전을 쉽게 읽고 싶다. 그러면 줄거리를 먼저 읽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전책 뒤에 해설이 엄청 잘 나와 있어요. 해설을 먼저 읽고 거기에 보면 해설에 작가의 어떤 생애도 나와 있거든요. 작가의 생애를 요즘에는 굉장히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풀어서 막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식으로도 막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도 잘 제시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다. 그럼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 어땠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 뭐 금주법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난 건가. 근데 왜 개츠비는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되어 있다면 좀 더 고전에서 얘기하는 바를 좀 더 확인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두 번 읽기를 항상 권하는데, 두 번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저를 비난했어요. 어떻게 두 번 읽고 한 번도 못 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두 번 읽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읽으면서 좋은 부분, 그냥 인덱스를 붙여요. 인덱스를 붙여서 거기다 이제 책을 이렇게 다 읽고 나면 궁금했던 부분, 좋았던 부분, 이거 어디 가서 좀 얘기하고 싶은 구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다 읽고 나면 옆에가 이렇게 빼곡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엄청 뿌듯하거든요. 책을 한 권을 내가 되게 열심히 읽은 것 같다. 근데 그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책을 좀 더 정독하고 싶다면 저는 그 인덱스 있는 부분만 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붙인 부분만 필사를 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인덱스를 많이 붙이면 많이 걸리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붙이진 않거든요. 그 부분을 필사를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를 하면 그렇게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왜 이거 붙였지? 붙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 맞아.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 그걸 한번 나중에 찾아볼까? 라든지 저는 아이들 필사 수업 시킬 때 그 구절을 쓰고 자기 생각을 쓰게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 생각을 쓰게 해요. 왜냐면 저는 필사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필사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생각을 꼭 쓰게 하고 제가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을 짧게 읽을 수 있지만 훨씬 더 깊이 읽은, 한 번은 굉장히 깊게 읽은 효과가 나는 거죠. 시리즈에는 180권의 고전이랑 그에 대한 내용, 읽는 방법, 후속 활동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같은 도서들의 선정 기준과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이제 1차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대 필독서, 뭐 명문대 뭐 제시하는 독서 목록 이런 것들을 우선은 첫 번째로 제시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책, 우선 첫 번째 소화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진로나 교과에서 생기부로 연결할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엄선한 목록이고요. 아주 유명한 책이라도 학생들이 읽기 어렵거나 소화해내기 힘들다면 저는 과감하게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진로 방향이나 관심사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 진로랑 교과 연계 가능성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생각을 했고, 제 이제 외국 문학에서 보면 그 30권을 보시면 우리가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본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해가 힘들다면 그 책을 보면 제가 이제 줄거리, 맨 처음에 줄거리 그것과 관련돼서 어려운 개념, 시대적 배경 이런 부분도 제시해 두었고, 그걸 가지고 교과나 진로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으로 연계하고 싶다면, 좀 더 생각을 확장하고 싶다면 어떤 책과 연결하면 좋을지 그런 책들을 다 제시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훨씬 더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 3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1984. 1984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익히고 싶은 그런 책이거든요. 이 당시의 어떤 소설의 배경이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언어도, 사고도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어나 사고를 잃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현대판 1984를 지금 뭔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꼭 비판적 시각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1984를 추천하고 싶고요. 앵무새 죽이기. 이것도 제가 아이들 데리고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해요. 굉장히 사회에서 혐오, 그리고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정의가 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동조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변호사의 어떤 태도나 말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를 추천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
이제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혔을 때 그 한스가 자기 같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스가 살던 시기가 저는 지금의 어떤 교육 제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의 교육 제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스가 왜 압박을 받았고 학교나 부모님, 사회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스스로를 잃고 뭔가 자기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남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세 가지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외국 문학 고전이 주는 특별한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자신의 삶에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을지.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현대의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왜 그땐 그랬을까? 지금은 왜 이럴까? 이런 비교하면서 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거는 좀 더 다른가? 이건 왜 이랬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고전에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패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뭔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기심을 갖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리를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지금 현대에 우리가 코로나19 그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걸 느꼈잖아요. 그거에 이제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과거의 고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이 저는 미래,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자기의 진로를 세우는 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농장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우화지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풍자, 그 가짜 뉴스나 어떤 그런 선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대하는 마음, 어떤 식으로 가짜 뉴스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면 되는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고전 문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끌어와서 현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